안녕하세요. 팀 말농강입니다. 저희는 포토데이 프로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말농강은 6인 1팀으로 팀장 김민수, 부팀장 유아연, 그리고 팀원 심연보, 장은수, 조영롱, 이정우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포토데이는 직접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진을 저작권 없이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팀원들의 관심사,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 활용해보고 싶은 기술 스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안건 중에서 현재 프로젝트가 채택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서비스 시연 영상들과 함께 프로젝트 사용 매뉴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태그 검색을 통해 필요한 사진을 키워드로 찾으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태그로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진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진 조회 및 다운로드와 같은 핵심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업로드, 북마크, 좋아요, 회원 팔로우 등의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저작권과 관련된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셔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구글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화면에서 이미지에 태그를 달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태그 검색을 통한 사진 제공 서비스이므로 태그는 필수 입력 요소입니다. 본인 및 다른 회원 페이지 조회가 가능하며 팔로우 목록, 북마크한 사진 목록, 본인 업로드 게시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데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전체 기술 스택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각 팀원들의 기술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와 유저 페이지를 맡은 FA 유아연입니다. 리덕스 툴킷을 사용한 이유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리덕스와 리덕스 툴킷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유저가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이미지 북마크 표시를 통해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북마크한 이미지들을 모아서 확인하는 등 모든 핵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상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 컴포넌트가 있을 때 로그인의 상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하이 프리퀀시 업데이트에 민감하지 않으며 수많은 컴포넌트를 거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로그인 상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리덕스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리덕스란 자바스크립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어에는 모든 상태가 관리되어야 하며 상태가 일기 전형으로 액션 객체로 전달돼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순수 함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덕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UI가 처음 렌더링 될 때 UI 컴포넌트는 리덕스의 스토어 상태에 접근하여 해당 상태를 렌더링합니다. 이후에 UI에서 상태 변경이 일어나면 앱은 디스패치를 실행해 액션을 발생시킵니다. 새로운 액션을 받은 스토어는 리드서를 실행하고 리드서를 통해 나온 값을 새로운 상태로 저장합니다. 이에 UI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새롭게 렌더링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덕스는 스토어의 구성이 복잡하며 리드서를 관리하는 상태가 커지고 세부적인 업데이트가 늘어나면 불변성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리덕스는 보일러플레이트,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상용구를 많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리덕스 툴킷은 슬라이스를 통해 리드서, 액션 타입, 액션 생성 함수, 초기 상태를 하나의 함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번거로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원하는 값만 직접 변경해도 불변성이 유지되어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리덕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리덕스 개발 도구인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초기 상태의 설정입니다. 처음에 초기 값을 적절하지 않은 값으로 설정하여 상태를 유지 셀렉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처음 리렌더링 됐을 때 잘못 설정한 초기 값으로 인해 로그인 이후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비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값을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함수를 작성하여 불리한 타입으로 반환시켜 초기값으로 설정해 로그인 상태가 유효할 때도 정상적으로 상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 기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토데이 사이트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은 이정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쏟은 무한 스크롤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무한 스크롤 구현 방법에는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하여 무한 스크롤을 구현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할 때마다 이를 감지하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호출되고 이벤트 함수가 동기적으로 실행되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터섹션 옵저버 API는 위에서 언급했던 스크롤 이벤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교적 코드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는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API는 브라우저의 뷰포트와 대상 요소 간의 교차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무한 스크롤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섹션 옵저버를 생성하고 관찰 대상을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내릴 때 관찰 대상이 뷰포트와 교차되는지 감시하고 만약 뷰포트와 교차됐다고 하면 API 호출 함수를 실행해 데이터를 받아와 뿌려줍니다. 제대로 데이터를 불러왔다면 인터섹션 옵저버 관찰 대상을 해제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동작 원리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무한 스크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한 스크롤을 작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에 포함된 사진을 불러와 무한 스크롤을 해야 했습니다. 검색어를 상태값으로 관리하고 이 키워드가 변경될 때마다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상태값이 날아가 결과 페이지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검색 API를 요청할 때 URL 파라미터 값으로 검색어를 같이 보내주었고 해당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마다 URL에서 파라미터를 꺼내와 다시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기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메인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 작업을 한 장은수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업로드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를 맡아 작업하였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번들러로 빛을 사용하며 느낀 점을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빛은 빠르고 간결한 개발 경험에 초점을 맞춘 번들러입니다. 원래는 뷰 창시자에 의해 뷰 전용 빌드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리액트 등 다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도 지원합니다. 빛은 기존 웹팩과 같은 번들러와 달리 개발 서버에서 모듈 번들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빌드 속도와 라이브 로딩, HMR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CRI를 통해 초기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기존 웹팩을 사용하던 중에 빛으로 바꾸면 조금 더 쾌적한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빛에 대해서 찾아보고 웹팩에서 빛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바꾼 뒤 확실히 웹팩에 비해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빌드 타임뿐 아니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개발 서버 준비 시간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리액트에서 웹팩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설정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덱스 HTML 파일의 위치가 기존의 퍼블릭 폴더가 아닌 루트 경로로 이동시켜주고 그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 JSON 파일을 빛에 맞춰 화면과 같이 수정하고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설치 후 빛 콘피그 파일을 작성해주고 TS 콘피그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각각 파일의 수정은 빛 공식 문서를 참고하며 수정하였고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추가해가며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nv 파일에서 환경 변수를 만들 때 리액트 앱이 아닌 빛으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해당 변수를 부를 때는 process env가 아닌 다음과 같이 import meta env로 바꾸어서 호출해 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고 빛을 적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빛을 사용하며 가장 크게 만족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도 굉장한 만족감을 주었지만 빛을 사용하며 가장 개발 경험이 향상이 느껴진 부분은 환경 변수 파일을 관리할 때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API URL과 구글 OAuth를 위한 URL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환경 변수 파일을 통해 관리하는데 기존의 웹팩에서는 환경 변수 파일이 변경되면 직접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했던 반면 빛에서는 환경 변수 파일의 변경 사항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재시작되고 적용되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더욱 편리한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맑은 눈의 광인팀 심연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손쉽게 배포했었던 디폴트 EC2는 퍼블릭 서버넷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접근이 힘들수록 더 보안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서버를 배포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서버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으면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베스천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에 있으며 저희는 SSH로 이 베스천 호스트에 접속을 했고 다시 SSH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접속해서 EC2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GitHub에서 git 클론을 하는 것 같이 직접 요청을 보내려면 NAT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NAT 인스턴스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나가는 모든 요청은 라우팅 테이블에서 NAT 인스턴스를 통해서 나가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NAT 게이트웨이가 더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NAT 인스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이 속한 시큐리티 그룹은 베스천 호스트에서 오는 요청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SSH 접속을 위한 22번, HTTP 접근을 위한 80번, HTTPS를 위한 443번 포트만 열어두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내부망으로 향하는 사이다를 10.0.0.0/16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IP는 내부망으로 연결됩니다. 나머지 IP는 외부와 연결됩니다.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베스천 호스트에 웹서버로 엔진엑스를 띄웠습니다. 엔진엑스는 리버스 프록시로 HTTPS를 적용하여 내부망에서는 HTTP로 작동하고 외부 서버와 연결할 때는 HTTPS를 유지합니다. 저희는 설트봇을 통해 HTTPS, SSL 인증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엔진엑스에 오는 신호에 서브 도메인으로 분기를 나눠서 각각 프라이빗 서브넷에 실행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C2 프리티어 비용 문제 때문에 EC2 하나에 전부 띄워놓았지만 EC2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엔진엑스의 설정은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지가 주력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 멀티파트 파일 타입으로 이미지를 넘겨받으면 타입, 다시 말해 확장자를 확인해서 이미지가 아닌 파일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여 핵싱합니다.
이 핵심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과 비교하여 중복 파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S3에 업로드를 하고 URL을 받아옵니다. 이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프론트엔드에게는 이 URL을 알려주면 get 요청을 통해 이미지를 렌더링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개발 환경에서는 테스트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커버리지는 80%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70%를 넘기면서는 커버리지를 높이려고 한 테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테스트마저도 원코드를 수정하면 조금씩 실패하는데 모킹을 추가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와 원래 코드와 비교해보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코드들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가 알아서 적용해준다고 생각했던 보안 이상으로 AWS 환경에서도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서브 도메인을 이용해서 내부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나의 도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작성하면서는 테스트의 필요성보다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더 컸었는데, 로직을 수정하고 나서 어디를 추가로 수정해줘야 하는지, 혹은 잘못되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서 테스트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팁 말능강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행 중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스프링 시큐리티에 적용한 기능으로 레디스를 사용한 리프레시 토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로그아웃을 하더라도 리프레시 토큰의 만료와 상관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프링 시큐리티의 JWT 기반 로그인 과정에서 로그인 시 스프링 시큐리티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레디스에 저장하는데 이때 레디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레디스가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다가 만료되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사용자가 보낸 리프레시 토큰을 확인하고 리프레시 토큰이 저장되어 있다면 액세스 토큰을 새롭게 발급하여 유저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레디스에 리프레시 토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레디스에서 해당 리프레시 토큰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로그아웃 처리를 즉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스프링 시큐리티는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할 때까지 리프레시 토큰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안전하게 로그아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젠킨스와 소나큐브를 적용시켰는데 젠킨스는 CI/CD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고 해당 자료의 젠킨스 밑에 위치하는 소나큐브는 QA 툴로서 많은 프로젝트에서 품질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는 GitHub의 특정 브랜치에 푸시를 하게 되면 GitHub의 웹훅으로 연결된 젠킨스는 해당 이벤트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코드를 컴파일, 빌드하고 소나큐브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디스코드와 웹훅이 연결된 젠킨스는 해당 빌드 내용을 디스코드로 개발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빌드된 파일을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여 레디스와 스프링 부트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젠킨스를 적용시키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젠킨스 서버와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는 서버로 두 개의 EC2 인스턴스를 나눠서 구성하려고 했지만 SSH 연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안으로 도커 컨테이너에서 볼륨을 생성하여 하나의 서버에 이 둘을 같이 실행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젠킨스가 실행된 화면과 소나큐브가 코드를 검사한 결과 그리고 디스코드로 넘어온 빌드 내용입니다. 왼쪽 자료를 보면 젠킨스가 정상적으로 빌드를 실행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자료는 소나큐브가 그 빌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코드 분석을 할 결과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다시피 많은 수정사항들이 보이는데 저희 팀은 소나큐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추후에 해당 문제점을 보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료에서는 빌드가 완료되어 디스코드에 알람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눈광팀 포토데이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한 조영롱입니다. 저는 AOP, SMTP, 로그 시각화를 적용한 포토데이 프로젝트의 로그 플로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포토데이 프로젝트의 전체 로그 플로우입니다. 먼저 AOP를 적용하여 컨트롤러와 서비스 클래스 내의 모든 메서드 전후에 로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요청 처리 진행 흐름을 개발자가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측되지 않은 인터널 서버 에러, 즉 500 에러가 발생하면 SM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담당 개발자에게 이에 발생 알림 이메일을 비동기 프로세스로 발송합니다. 이와 같이 이메일이 발송되고요. 여기에 이메일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함으로써 서버 에러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링크는 그라파나 서버로 연결되며 이에 대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로그 확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 EC2 터미널에 접속하여 노업 아웃 파일을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으로 로그를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포토데이 프로젝트의 경우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이 구분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따라서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로컬 터미널에서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베스천 호스트 터미널로 접속한 후 다시 여기에서 베스천 호스트에서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EC2에 접속을 해서 그 터미널 안에서 실행 중인 도커의 로그를 열어봐야 합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그래서 로그 파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자가 이용하기 위해 로그 시각화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ELK 스택과 파일비트를 이용한 로그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 프리티어 EC2가 계속 다운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대안으로 그라파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로그 플로우고요.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액추에이터 라이브러리를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에 적용한 후 YML 파일에서 매니지먼트 로깅 설정을 통해 저희 포토데이 서버의 로그 파일을 원하는 경로에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로그 파일을 프롬테일 서버가 스크래핑을 해서 로키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럼 로키 서버에 전달된 로그는 그라파나 서버에 전송되어 로그 시각화 데이터 소스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로그 플로우고요. 이때 포토데이 서버에서 발생한 로그가 도커 내에 있으므로 EC2에 설치된 프롬테일 서버가 스크래핑할 수 있도록 이 도커 볼륨을 연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라파나 대시보드에 저희 포토데이 서버 로그를 띄운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OP 적용해서 이렇게 모든 메서드에 진입하고 모든 메서드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되기 후에 다 로그가 찍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제 링크에 접속해서 이제 로그인만 하면 실시간 로그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에러 로그만 따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그를 확인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고 네, 개발자가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다시 저희 로그 플로우인데요. 이 그라파나의 로그 시각화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로그 플로우에 프로메테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 서버의 매트릭 정보를 프로메테우스가 수집을 하고 이것을 다시 그라파나에서 시각화를 하여 저희 포토데이 프로젝트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서버의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여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 시각화한 모습 중 일부인데요. 이를 통해 리퀘스트 카운트와 리스폰스 타임, 즉 어떤 시간대에 어떤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고요. 자료를 통해 여기 보시면 이제 태그 검색과 그리고 메인 이미지를 겐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응답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해당 요청들은 현재 저희가 JPQL 쿼리를 이용해서 조건부로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컬에서 이제 실행 후 실험을 해봤는데 로그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로컬 실험상에서는 DB의 자료가 적어서인지 응답 시간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DB의 자료가 많을수록 검색 쿼리 실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추후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 DB를 이제 레플리케이션 DB를 만들어서 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DB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고 이제 마스터 DB에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변경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슬레이브 DB에는 인덱싱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 슬레이브 DB에서 셀렉트, 조회 작업만을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스터 DB와 슬레이브 DB는 이제 동기화가 되고 있고요. 레플리케이션 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고려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만들면 DB 부하 분산과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농강팀 포토데이 프로젝트 기술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